오늘은 논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신 기술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기술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문 읽기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구글 스칼라 창을 띄우고 로보틱스, 이미테이션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 딥러닝과 같은 키워드들만 쳐봐도 셀 수도 없이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논문 중에 어떤 논문이 좋은 논문이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지 찾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논문이 게재되는 곳에 따라서 스타일이나 분량 등 약간씩 다른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 채널은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논문을 게재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일정 수준 이상의 논문을 찾거나 게재를 도전하려면 어떤 학술지나 학회를 공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논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죠. 논문이라는 것은 새로운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문적인 가치를 평가받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 연구 결과를 글과 그림, 표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여 학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알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러한 논문은 그 목적성에 따라 학위 논문과 일반 논문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학위 논문은 영어로 thesis 혹은 dissertation이라고 하고, 컨퍼런스나 저널에 게재되는 일반 논문은 paper라고 합니다. 논문이 컨퍼런스나 저널에 게재되기 위해서는 동료 검토를 거쳐야 하고요. 이를 통해 평가하고 심사를 통해서 게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논문의 유형은 대체적으로 4가지 패턴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발견입니다. 이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결과를 제시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힉스 입자를 발견했다는 것을 논문으로 쓴다면 기존에는 전혀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유형은 엔지니어링에서는 보통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순소과학 분야에서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보통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다뤄지는 주제는 대부분이 새로운 주제라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던 개념이나 결과물을 조합하여 새롭게 합성되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발견 유형에서는 흔치 않은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유형은 순수과학이나 공학 등 보편적으로 다뤄지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해서 기존 개념을 확장하는 패러다임을 선보이거나 기존 연구를 확장하거나 반박하는 유형, 이게 사실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 관련 기술들을 비교 분석하는 서베이 페이퍼 유형이 있습니다. 논문의 세부 내용은 연구 주제별로 상이하겠지만 글을 작성하는 흐름은 공통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왼쪽에 테이블로 가장 일반적인 패턴을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각 요소를 오른쪽에 있는 예시 논문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입니다. 제목은 길거리의 가게로 치면 간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간판을 보고 무엇을 판매하는 곳인지 알 수가 있죠. 떡볶이를 파는 곳인지 파스타를 파는 곳인지 아니면 편의점인지 알 수가 있듯이 이 제목은 이 논문이 어떤 연구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한눈에 알려주는 간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이 모바일 알로하라고 하는 논문을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 24년도 1월쯤에 발표가 돼서 아주 화제가 됐던 논문입니다. 여기서 제목을 보시면 Learning Bimanual Mobile Manipulation with Low Cost Whole Body Teleoper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만 봐도 일단 learning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니 학습에 관련된 것이겠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대상 플랫폼이 Bimanual Mobile Manipulation 이구나를 유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키워드가 Low Cost Whole Body Teleoperation인데 이를 통해서 저가로 디바이스를 구축한 것을 강조하는구나를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텔레오퍼레이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사용자의 원격 조작을 통해서 모바일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로봇의 전신시연 데이터셋을 모으고 이를 학습에 활용하는 이미테이션 러닝 방법을 사용을 했겠구나를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만 보고도 연구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아래에 보시면 대표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을 보고 이런 연구를 했겠구나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바일 알로하라는 논문을 실제로 읽어보면은 이게 전부예요. 즉 저가형으로 마스터 장치를 만들어서 이 슬레이브 로봇을 대상으로 시연 데이터셋을 모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양한 양팔 작업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목을 아주 잘 지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이처럼 제목은 논문의 간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해서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지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리뷰어 입장에서는 확 끌리는 제목일수록 유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목을 너무 부풀려서는 안 되겠지만 리뷰어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확 끌리는 제목일수록 처음에 이 논문을 리뷰하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장하지 않는 선에서 확 끌리는 제목일수록 리뷰를 받는 입장에서 유리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눈에 확 띄는 간판이나 외형을 보면 끌리듯이 제목으로 사로잡을 수 있도록 참신함이 돋보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러닝과 바이매뉴얼 모바일 매니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가 리뷰어의 관심을 끌 것 같고요. 그만큼 양팔 모바일 매니플레이션이 도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 도전적인 플랫폼에 학습 기법을 도입한다는 것이 관심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제목이 전부는 아니고 대표 그림이나 저자 등도 리뷰어에 관심을 끄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제목 앞에서 모바일 알로하라고 하는 대표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논문은 전신 논문이 있어요. 그게 알로하라고 하는 대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논문인데, 기존의 알로하 논문을 모바일 베이스를 붙여서 확장한 논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은 것이고요. 알로하라고 하는 것도 이 아래에 보시면은 어떤 개념을 축약해서 약어를 만든 것인데, 일종의 줄임말을 만들되 그 줄임말 한 단어 자체가 알로하라고 하는 익숙한 하와이 인사말과 연결지어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또 유리한 점은 사람들끼리 이 논문과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너 그 Learning Fine-Grained Bimanual Manipulation with Low-Cost Hardware라는 논문 봤어? 라고 하는 것과 너 그 알로하 논문 봤어? 라고 하는 것과는 의사소통 효율성에 있어서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써본 적이 있기는 한데 대신 그만큼 논문에서 보여주는 임팩트가 강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알로하라고 하는 것처럼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개념들이 있을 때 그 개념들의 일부 글자를 따서 이렇게 약어를 만드는 것은 이러한 이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잘 짜서 활용을 한다면 자신의 논문을 각인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자인데요. 말 그대로 누가 썼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속은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직 등으로 인해서 저자의 소속이 복수인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이름 옆에 보시면은 위첨자가 있어요. 이 위첨자를 여러 개 써서 복수의 소속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공동일저자 형식으로 많이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즉 논문에 대한 공헌도를 동등하게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프로젝트 코-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두 사람이 공일저자라는 이야기고요. 이 외에도 equal contribution과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딱히 설명드릴 만한 것은 없는데 그런 건 있어요. 논문을 단순히 읽거나 아니면 리뷰어 입장이 돼서 리뷰를 할 때 아무래도 이 분야 대가인 사람들이 저자에 있거나 아주 유명한 학교 혹은 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기대가 되겠다와 같은 편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바일 알로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첼시 핀이라고 하는 저자가 있는데, 이분은 메타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유명한 교수님이죠. 유명한 교수님의 유명한 학교, 스탠포드 대학교와 같이 유명한 학교가 자리 잡고 있을 때에는 딱 봤을 때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알맹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실제로 읽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앱스트랙인데, 이 부분이 제목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실제로 연구를 수행할 때 논문 서베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많은 논문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논문 서베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 일단 검색을 해서 제목으로 1차 필터링을 하게 되고요. 이때 제목과 동시에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어느 저널이나 학회에 발표된 논문인지,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쓴 논문인지와 같은 내용들을 빠르게 훑어봅니다. 그리고 바로 다 읽어보는 게 아니라 마우스 휠로 쭉 훑어가면서 사진 위주로 보고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과 비슷하거나 사진에서 흥미가 느껴지거나 혹은 동영상이 있고 그게 관심을 끌게 되면 그때 초록을 읽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나 주변 동료들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록까지 다 읽어보고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더 호기심이 생겨서 본격적으로 읽거나 하는 식으로 논문을 본격적으로 읽느냐 마느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 바로 이 앱스트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나 이 논문을 어차피 읽을 건데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는 전반적으로 알고 가자 해서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앱스트랙트에서는 연구 내용의 핵심을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 등을 수치와 함께 기입을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 예시를 볼 텐데 이 초록의 이 문장을 보게 되면 We then perform supervised behavior cloning and find that 뭘 찾았대요. Co-training with existing static alloa dataset 이 부분이 co-training이라는 기법이 있고 기존에 존재하는 static alloa dataset을 co-training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학습을 함께 시켰더니 퍼포먼스를 증가시켰다. 라는 건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 숫자가 나오죠. With 50 demonstrations for each task 각 태스크별로 50개의 데몬스트레이션 그 시연 데이터셋만 가지고도 코트레이닝 기법을 활용을 했을 때 태스크 석세스 레이트이 90%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일단은 코트레이닝이 뭐고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알로하 데이터셋은 모바일 플랫폼과는 그 형태가 좀 다를 텐데 어떤 식으로 코트레이닝이라는 것을 활용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적은 수의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셋만 가지고도 이 코트레이닝을 활용을 했을 때 90%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고 이제 이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수치들로 인해서 좀 더 주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와 함께 어떻게 성능을 개선시켰다라는 것들을 기입을 초록에 해주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들과 함께 초록에서 우리는 이만큼 성능을 개선을 시켰다라는 것들을 기입을 해주게 되면 독자로 하여금 좀 더 흥미를 유발시키고 수치를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좀 더 신뢰감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앱스트랙에서는 연구 내용의 핵심을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보통 연구 배경이나 동기, 필요성, 그리고 공헌 요소에 대해서 명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만약 이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인 경우 빠르게 읽거나 아예 스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 익숙하지 않거나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해당 연구를 왜 하게 되었는지, 왜 꼭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학계에 이 논문을 통해서 어떤 점을 기여했는가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합니다. 결국 해당 연구 분야 종사자나 독자들로 하여금 이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챕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리뷰어 입장에서 논문을 읽게 되면 이 연구가 왜 필요하지? 왜 중요하지? 그래서 너네가 뭘 개선시켰고 학계에 어떤 점을 기여하는 건데? 와 같이 굉장히 날이선 비판적인 시선으로 읽게 됩니다. 근데 인트로덕션에서 글도 잘 읽히지도 않고 중원부원하거나 알맹이는 없는데 미사여구만 잔뜩 쓴다든지 와 같이 리뷰어에게 첫 인상이 안 좋으면 아무리 뒤에 실험 결과가 좋아도 자꾸 의심하고 비판적인 관점으로 논문을 읽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기존 연구의 한계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개선시켰다와 같은 흐름으로 이 인트로덕션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기존 연구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우리가 제안하는 연구에 대해서 지나치게 긍정적이거나 과도한 표현을 쓰게 되면 리뷰어들이 엄청난 의심과 반발심을 사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리젝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겸손한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에서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분야를 잘 모르더라도 요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고 재밌는 분야이고 우리 이렇게 좋은 결과 냈으니까 뒤에도 한번 읽어봐 하는 식으로 부드럽게 독자를 잘 유도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읽었을 때 재미있는 소설을 읽듯이 술술 읽히면 더 좋고요. 그럴싸해야 합니다. 즉 인트로덕션에서 독자들을 잘 홀려야 합니다. 다음은 related work인데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기존에 어떤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해서 간단히 요약하는 관련 연구 동향을 설명하는 섹션이 되겠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단순히 관련 연구 동향을 나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연구에 A, B, C가 있는데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은 그 특징과는 어떤 다른 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점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와 같이 연관지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단순히 기존 연구를 나열한 것보다는 우리 연구의 특징이나 장점 등을 좀 더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논문을 빠르게 읽어야 할 때 가장 많이 스킵하는 섹션이 이 Related Work이고요. 특히 해당 분야에 익숙한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리뷰어 입장에서는 논문을 쓴 사람이 해당 연구 분야를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이해는 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리뷰 프로세스에서는 잘 작성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논문의 핵심적인 부분인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 섹션은 단순 정보 수집을 위한 독자나 리뷰어 입장에서도 가장 심도 있게 읽는 파트인데요. 일단 제목과 초록 그리고 인트로덕션에서 독자의 관심을 끌었다면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했는지가 궁금한 독자 입장에서 관심도에 비례해서 상세하게 읽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 분야에 익숙한 사람들은 제목 보고 관련된 사진이나 결과 영상을 본 후에 바로 이 메소드로 넘어가서 읽기도 합니다. 그만큼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섹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소드를 구성하는 방법은 논문에 따라 다양한데 단순하게 메소드라는 섹션 하나를 다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몇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서 구성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드웨어 섹션 그리고 소프트웨어 섹션으로 나누어서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고 예시와 같이 핵심 알고리즘 외에 목표로 하는 작업 자체를 상세하게 기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연구 주제나 분야, 저자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제안하는 방법의 핵심적인 중요한 알고리즘이나 평가 기준 등은 그림으로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학습 관련 논문에서 가장 흔한 패턴은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수식의 경우에도 너무 남발해도 좋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관련 연구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문자로 길게 늘어뜨려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대한 전달력이 좋아지고요. 리뷰어 입장에서도 저자의 아이디어를 좀 더 우아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적절한 수식적 표현은 우호적인 리뷰 스탠스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의 본질적인 이유는 나의 아이디어를 전달함에 있어 그 효과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또 다른 형태의 언어인 수학 기호로서 표현을 하는 것이지 있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이 없게도 실력 있는 리뷰어에게 걸리면 이 수식이 적절한지 불필요한지 아니면 있어 보이려고 남발한 것인지 다 걸리기 때문에 항상 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험 섹션은 기본적으로 논문의 서두에서 주장하는 바를 검증하고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파트입니다. 보통 제안하는 방법이나 가설이 있으면 해당 방법을 실제로 구현을 해서 적용을 해보고 기존 방법들과 성능을 비교하거나 가설이 실제로 맞았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코트레인과 코트레인을 적용하지 않은 방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코트레인을 적용하는 것이 태스크별로 와이프 와인 그리고 푸시체어스라는 각 태스크별로 성공률을 높인다는 실험 결과를 표로 보여준 것인데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 코트레인을 적용한 것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코트레인을 적용한 것이 전반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독자들에게 제안하는 방법인 코트레인이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의 최종 수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통은 표로 표현하고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추이를 보여줘야 할 때 이와 같이 차트를 이용해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차트 기법이 있는데 결과 데이터를 표현하기 가장 유리한 차트를 활용해서 실험 결과를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섹션에서 보통 에이블레이션 스터디라고 하는 섹션이 빈번하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에이블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제안하는 방법이 단 한 가지 요소만 있는 경우보다는 몇 가지의 세부 방법의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각각의 요소가 정말로 성능 향상에 의미 있는 영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에이블레이션 스터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안하는 방법이 A, B, C 세 가지의 세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A, B, C 세부 방법이 목표 성능을 도출함에 있어서 전부
전부 효과적인지, 전부 쓸모가 있는 것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세부 요소를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고 실험을 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성능을 비교해 봤을 때 제거된 세부 방법의 유무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난다면 이 세부 요소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해당 실험 결과와 함께 A라는 세부 요소를 제거했을 때 성능 차이가 나고 그 근거를 이 섹션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면 관련 분야 연구자들, 독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이블레이션 스터디의 존재의 이유는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을 분해해서 각 요소들을 도입한 배경과 그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즉, 논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논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에서는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실험을 통해 도출한 결과에 대해 간략히 언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얻었던 인사이트나 한계, 그리고 향후의 연구를 어떻게 확장하겠다와 같이 계획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결론에서 논문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정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구를 수행하면서 관찰했던 제안 방법의 한계와 실험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가 가장 값진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컨클루전이라는 섹션에서 다룰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디스커션이라는 섹션을 따로 마련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론에서는 한계, 인사이트,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과 결과를 요약해서 압축된 결과를 제공하는 섹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Acknowledgement 섹션인데 제가 표에 넣는 거를 깜빡해서 일단 표에 추가는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연구와 관련해서 지원을 받은 부분에 대한 감사의 글을 작성하는 섹션이 되겠습니다. 연구 지도나 데이터셋, 코드, 연구 장비 등에 대한 감사의 글을 넣기도 하겠지만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돈이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연구비 펀딩에 대한 감사의 글이 가장 빈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R&D 연구 과제를 수주해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데 해당 과제를 관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연구 과제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논문과 관련된 성과는 이 Acknowledgement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연구 실적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의 펀딩 정보를 기입할 때는 보통 과제명과 과제번호, 이렇게 과제 번호가 보통 표기가 되는데요. 이 연구 과제명과 과제 관리 번호를 함께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실적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연구 과제 번호와 함께 과제명을 올바르게 기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작성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섹션은 어펜딕스입니다. 어펜딕스 섹션에서는 본문에 다 넣기에는 그 내용이 많거나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참고가 될 만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상세 사진이나 파라미터 값 등을 작성하기도 하고요. 만약 이론적인 컨트리뷰션을 하는 논문이다 라고 했을 때 해당 이론에 대한 수식을 증명하는 자료를 넣기도 합니다. 최근 머신러닝과 관련된 논문에서는 학습에 사용된 상세 파라미터나 본문에서 텍스트로 간단히 표현했던 개념을 수식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논문을 읽다 보면 내가 실제로 궁금한 정보가 본문보다는 어펜딕스에 있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무시할 만한 섹션은 아니고요. 또한 최근에는 학회나 저널에 제출하는 버전과 프리프린트로 미리 선공개하기 위한 아카이브 버전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카이브 버전에만 이 어펜딕스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논문을 찾을 때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논문이라는 것을 써야 할까요? 만약 대학원생이라면 단순히 졸업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문 실적이 대학원 졸업 이후에 취업과도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좋은 논문을 쓰면 좋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 시야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타고난 금수저가 아닌 이상 학생이거나 또는 졸업 후에 산업, 학계, 연구기관, 이 세 가지 군 중에 한 곳에 반드시 속하게 됩니다. 이걸 줄여서 산학연이라고 하죠. 실제로 출판이 되는 논문의 저자의 소속을 보면 모든 군에서 각기 다른 목적으로 논문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각자 이유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마다의 논문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산업 부문입니다. 산업 부문은 보통
삼성이나 LG, 현대와 같은 사기업을 말하는데 삼성그룹에서도 연구 중심의 조직을 만들어서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 예가 삼성 리서치이고 다른 회사도 보시면 네이버랩스, 현대로보틱스랩스와 같이 대기업은 별도의 연구 전문 법인을 만들어서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출판하게 됩니다.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연구 전문 법인이나 조직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오픈 AI는 그 자체가 비영리 연구 전문 기업으로 출발을 했고 MS도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그룹을, 구글도 구글 브레인이라는 조직을 별도로 두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크고 작은 스타트업들도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논문을 출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산업계가 논문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나열을 했는데 기술 리더십 확보, 기업 브랜드 강화, 그리고 고객 및 투자자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이걸 순차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어떤 기업에서 좋은 학회나 저널에 지속적으로 좋은 논문을 발표한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기업의 역량이나 잠재 성장률이 높게 평가가 될 것이고 사람들의 인식은 저 기업은 높은 기술력과 인력을 갖추고 있구나와 같은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 브랜드가 강화되고 우수한 인력들이 모여들게 되겠죠. 이것이 지속되면 고객이나 투자자들의 신뢰가 올라가면서 더 좋은 인력이 모일 것이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서 실적이 올라가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클은 특히 초기에 인력 수급이나 투자 유치가 중요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에 딱 어울리는 사례가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딥시크입니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서 딥시크라는 엄청난 결과물을 내놓고 실제 서비스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이렇게 논문도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딥시크 R1이라고 하는 논문은 아카이브에 25년 1월 22일에 처음 공개가 됐고요. 오늘이 2월 18일인데 약 27일 만에 64회가 인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논문도 논문인데 실제 서비스가 엄청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되었고요. 다만 논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사의 기술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좋은 효과를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좋은 논문만 가지고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하기보다는 선도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좋은 인력을 유입하고 좋은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이어져야겠죠. 근데 산업계에서의 논문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데요. 구글의 트랜스포머 논문이 그 예죠. 핵심 기술이 되는 트랜스포머는 구글이 먼저 발표를 했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챗GPT 서비스를 만들어서 LLM 시장을 장악한 기업은 아이러니하게도 오픈 AI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산업계에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특허를 통한 기술 보호입니다. 기업에서는 실제로 논문을 쓸 때 만약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 특허를 먼저 출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특허를 먼저 내는 동안 논문의 선점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처럼 논문은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기술 리더십이나 브랜드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영향력이 AI 시대가 되면서 더욱 심화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계입니다. 학계는 논문의 영향력이 가장 큰 집단입니다. 학문적 발전 및 교류라는 대의가 있습니다만 학계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나 MIT, CMU 같은 대학교들도 경쟁 체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일단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를 수행해야 하고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비 확보가 우선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구비가 있어야 연구 장비도 구축하고 학생들이나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이전에 좋은 논문 실적이 있으면 유리하겠죠. 대학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는 우수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대학교가 우수 연구 인력을 잘 양성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좋은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학이 지속적으로 좋은 논문을 산출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대학의 인지도가 올라가겠죠. 이와 동시에 우리가 매체에서 종종 접하는 QS 랭킹, 무슨 랭킹 등 전 세계 대학교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기는 거 있죠.
그 순위를 측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논문입니다. 그런 랭킹을 매길 때 대학교 인지도 자체를 좀 더 높은 비율로 고려하는 선정 방식도 있지만 논문 성과를 아주 크게 반영하는 랭킹도 있습니다. 만약 인지도가 떨어지는 대학인 경우 질이 좋은 논문을 많이 출판을 하게 되면 그만큼 랭킹도 올라갈 것이고 대학교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인지도도 더불어 좋아질 것입니다. 그 사례로 뉴욕대가 있는데요. 이 뉴욕대학교는 원래 CS나 AI 쪽으로 그렇게까지 유명한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숨에 인지도나 수준이 올라간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세계적인 AI 석학인 얀 르쿤을 영입한 사례입니다. 이 얀 르쿤이 개발한 것이 그 유명한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죠. 지금은 굉장히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CNN이지만 그 영향력은 AI, 컴퓨터 비전 분야를 넘어 그래픽스, 의료 분야까지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친 연구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얀 르쿤이라는 학자가 발표한 CNN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뉴욕대학교는 그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학계에서 논문을 쓰는 이유는 학문적인 발전 및 교류, 그리고 연구비 확보, 이를 통해 우수한 연구 인력을 양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학교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은 산업계와 학계의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운영비는 국가의 R&D 예산을 통해 충당하게 되고 산업계에서 수익성 때문에 당장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이나 선도기술 또는 원자력이나 국방, 우주기술과 같이 국가 기반시설과 관련된 거대 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국내에서는 애틀이나 키스트, 항공우주연구원과 같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있고요. 국방과학연구원과 같이 특수목적 연구원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유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기관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양은 학계와 산업계의 중간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과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최근 AI 연구는 거의 민간이 주도하고 있죠. 미국만 보더라도 오픈 AI, 구글 브레인, 딥마인드, 엔비디아, 메타와 같은 빅테크에서 나오는 논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학계하고 비교를 하면 학계가 월등히 많습니다만 학계가 빅테크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을 하거나 학계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인턴 형태로 이런 테크 기업들에 근무를 하면서 공동 소속을 가지고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기관의 성격만 놓고 본다면 산업계는 당장 돈이 되는 개발 위주로 이루어지고 연구 전문 기관인 국가연구소에서 더 많은 질 좋은 논문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의 행보는 산업계와 연구기관의 추세가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AI 분야 한정이고 다른 기초 과학 연구 분야와 관련해서는 그 추이가 다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연구기관 입장에서 논문을 왜 쓰냐라고 봤을 때 우선 학문적 발전 및 교류라고 하는 대의는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기관은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지만 부족한 부분은 경쟁을 통해서 연구과제를 수주해야 합니다. 그렇게 국가 과제를 수주를 하게 되면 해당 과제에서 목표로 하는 논문 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논문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써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술 표준화라는 게 있는데 이 기술 표준화를 위해서 논문을 출판하기도 합니다. 즉 어떤 기술이 표준화가 된다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건데 한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이 표준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논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사의 기술 표준화를 위해서 논문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학계와 마찬가지로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해서 너희 기관이 얼마나 좋은 연구 성과를 창출했는가를 따질 때에도 이 논문 실적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연구소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이 산업계로 기술을 판매하는 식으로 이전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업, 학계, 연구기관별로 논문을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는데요. 각 분야별로 제각기 이유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지식이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하며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를 하고
정부 R&D에도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다들 논문이라는 것을 쓴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각 산업군 그리고 이 기관 입장에서 논문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개인별로 논문을 쓰는 이유는 이 산업계나 기관 입장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 입장에서는 테뉴어를 따기 위해서 좋은 논문을 지속적으로 써야 하는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대학원생은 마찬가지로 좋은 논문을 써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계나 연구기관에서 종사하는 연구원들의 경우에도 현재 직장보다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논문을 작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산업계와 혹은 기관들과 개인에 따라서 그 목적성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논문이 무엇이고 논문을 왜 쓰는가를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인공지능 로봇 관련 연구들이 어느 논문지나 학회에 주로 퍼블리시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크게 4가지 연구 필드를 나열해봤습니다. 4가지는 각각 로보틱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죠. 그리고 컴퓨터 비전, 마지막으로 그래픽스 분야인데요.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키워드만 보면 로보틱스하고 AI 분야만 보면 될 것 같지만 컴퓨터 비전과 그래픽스도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연관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카메라 영상을 기반으로 물체를 인식하고 실내 지도를 구축하는 등의 기술은 로봇 비전 기술에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주요 연구나 기술들이 이 컴퓨터 비전 학회나 저널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픽스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많이 다루기도 하는데 특히 영상 생성이나 휴먼 캐릭터 모션 리타게팅 그리고 캐릭터를 활용한 강화학습 등 가상 환경에서 다루는 인공지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트렌드는 이 4가지 분야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느낌이고요. 예를 들어 AI 학회나 컴퓨터 비전 학회에서도 로봇을 활용한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고 이 로보틱스 필드에서도 로봇 비전이라는 카테고리로 슬램이나 물체인식, 3D 리컨스트럭션 등과 같은 컴퓨터 비전 관련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분야에서 출발은 했지만 그 연구 경계가 AI 시대가 도입되면서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각 분야별로 주요 컨퍼런스와 저널 리스트를 나열을 해봤는데 물론 여기 나열된 것들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학술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지극히 저희 주관이 개입된 우수학회 및 학술지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실제로 관련 연구 동향조사나 관련 논문을 찾을 때 거의 이 정도 카테고리에서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RSS, 이크라, 아이로스, 그리고 코랄이라는 학회가 있고요. 이 4개 학회들이 로보틱스 분야에서 주요 학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널 같은 경우에는 Transactions on Robotics, 이거를 TRO라고 보통 읽고요. 그 다음에 IJRR, International Journal of Robotics Research, IJRR도 굉장히 전통 있고 유명한 학술지이고요. 여기 Robotics and Automation Letters, 줄여서 RAL,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른 저널들에 비해서 분량이 좀 작은 저널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분야에서는 ICML, ICLR, 뉴립스, 그리고 트리플 AI라는 학회가 있고요. 저널 중에서는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라는 것이 있고, 사실은 이 저널 말고도 다양한 저널이 있기는 한데, 이 AI는 거의 학회 위주로 좀 돌아가는 편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널은 여기까지만 추가를 해봤습니다. 컴퓨터 비전 분야는 유명한 3대장 학회가 있죠. CVPR, ICCV, 그리고 ECCV가 있고요. 저널의 경우에는 IJCV라고 있어요.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Vision이라는 학회가 있고 PAM이라고 하죠.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줄여서 TPAM이라고도 보통 읽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저널이 주요한 저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픽스 분야에서는 시그라프라는 학회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라프에서 파생된 시그라프 아시아가 있고요. 저널로는 Transactions on Graphics, 줄여서 TOG라고 하는 저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거의 제 주관이 많이 반영된 우수 학회 및 학술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4개의 분야 중에서 로보틱스 분야에 대해서만 좀 더 상세히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컨퍼런스를 중점적으로 다뤄볼 건데요. 그 이유는 최근의 논문 트렌드 때문입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계속 컨퍼런스와 저널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컨퍼런스와 저널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퍼런스라는 것은 일정 형식을 갖춘 페이퍼를 작성하고 제출해서 심사 후 통과가 되면 미리 정해진 학회 장소에 모여서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발표 형태는 강단에 서서 발표를 하는 오랄 세션과 포스터를 만들어서 벽에 붙이고 참가자들과 좀 더 가까이 하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포스터 세션으로 나눠집니다. 오랄 세션에 억셉트되는 논문들은 제출된 논문들 중에서 보통은 좀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인 논문들을 대상으로 엄선하게 되고요. 대신 질문 시간이 한정적이고 좀 더 격식이 갖춰진 발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터의 경우엔 사용자들과 좀 더 긴밀히 토론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 포스터 세션장에 가보면 약간 정신이 없고 어수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연구는 참가자들이 엄청 몰려서 막상 가면 질문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컨퍼런스의 특징으로는 논문 제출 후에 심사 발표까지 프로세스가 비교적 빠른 편에 속하고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내에 발표가 납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것도 느리다고 난리예요. 그리고 논문 분량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 정도 분량이고 페이지 리밋이 작기 때문에 아주 상세한 설명을 담기는 어렵습니다. 이들 학회에서는 최신 트렌드를 다루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연구 주제를 다루기가 좋습니다. 로보틱스 분야의 우수 학술 대회는 다음에 4가지가 있고요. 각각 RSS, 이크라, 코럴, 그리고 아이로스가 있습니다. 저널은 컨퍼런스와는 다르게 논문을 작성한 후에 제출해서 채택이 되면 출판이 되고 끝입니다. 즉 연구 성과를 정리해서 출판하는 학술지인데요. 학회보다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보다 엄격한 형식을 통해서 상세하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출판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학술지들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논문들이 퍼블리시가 되는데 그 방대한 논문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기술이 인덱싱 기술인데 이와 같은 인덱싱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클라리베이트가 있고요. 여기서는 과학 논문의 인덱싱을 위한 웹 오브 사이언스 기술 같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이를 통해 논문이 검색되고 인용 정보를 관리해 주기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인덱싱 서비스 중에 하나가 SCI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의 약자를 가지고 있고 과학 논문들이 얼마나 인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얼마나 되는지를 임팩트 팩터와 같은 수치를 도출해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SCIE 같은 경우에는 SCI에서 확장이 돼서 expanded 그렇게 해서 등재 저널도 추가가 되고 학문 분야나 지역적으로도 확장된 인덱싱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SCI는 SCIE로 전부 통합이 되었고요. 그 외에 스코퍼스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및 인덱싱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말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저널의 특징은 컨퍼런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피어 리뷰 프로세스가 있다. 그리고 논문의 길이도 최소 8페이지에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특이한 건 2장짜리 레터의 형식의 SCI 저널도 있다는 거고요. 수준이 높은 저널의 경우 응용보다는 기초 연구나 완성도 높은 연구에 적합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전 SCI 시절에는 적게는 수개월에서 2, 3년 정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사이에서는 졸업 요건을 위해서 SCI 논문을 제출을 했는데 길고 긴 리뷰 끝에 리젝이 되어서 졸업이 늦어지거나 수료만 하고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실 최근 기조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건 다음 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로보틱스 분야에서 우수한 저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TRO라고 하는 Transactions on Robotics가 있고요. 그리고 IJRR이 전통적으로 유명한 저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학회로 치면 이크라 아이로스와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역사도 깊고 약간 올드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저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저널은 RA 레터스 그리고 사이언스지에서 나오는 로봇 분야 자매지인 사이언스 로보틱스가 있는데요. 이 저널 분야에서는 사이언스 로보틱스가 일종의 생태계 교란종 같은 건데 역사는 2016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짧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로봇 저널을 훨씬 상회하는 성장 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RA 레터스라는 저널도 성장세가 아주 무섭게 빠른 편인데요.
태생적으로 저널에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성장세가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컨퍼런스와 저널 중에 어떤 곳을 공략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트렌드는 저널보다는 이 컨퍼런스 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저널 프로세스라면 논문을 제출하고 1년 이상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연구는 구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리뷰 후에 논문이 억셉되면 좋겠지만 만약 떨어지게 됐을 때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식이 된 연구는 다시 제출하기 어렵게 되겠죠. 또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단순히 페이퍼만 가지고 전달하는 것은 그 임팩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예를 들면 비디오, 코드 아니면 실제로 만나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연구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저널보다는 학회에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빠른 기술 발전 속도로 인해서 컨퍼런스로 논문이 몰리고 저널은 상대적으로 논문이 몰리지 않게 되자 저널들도 스탠스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즉 저널들이 프로세스를 빠르게 바꾸거나 아예 분량이 적거나 빠른 프로세스를 내세우는 새로운 저널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RA 레터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RAL은 2015년에 처음 출시될 때 애초에 제출 후 파이널 디시즌까지 6개월 내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기존 저널을 생각을 해봤을 때 6개월도 빠르기는 한데 이게 또 극단적으로 간 케이스도 있죠. 바로 IEEE Access라는 저널이고요. 리뷰 기간이 거의 한 달 정도로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퍼블리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만큼 퀄리티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권위는 약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이런 저널들 말고도 AI 분야에서 어떤 저널에 대한 리뷰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리뷰 기간이 굉장히 타이트했었거든요.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내에 리뷰를 맞춰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그 저널이 또 그렇게 막 나쁜 저널은 아니었는데 그걸 보고서 정말 요즘 저널 프로세스가 정말 빨라졌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한편 이제 컨퍼런스의 형태가 점점 저널을 닮아가도록 변화하는 부분도 있고요. 반대로 저널은 컨퍼런스처럼 또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예시가 RSS나 코랄과 같은 학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학회인 이크라나 아이로스와 비교를 해보면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지만 논문의 엄격함이나 퀄리티를 높이도록 포맷이나 프로세스를 갖춘 학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널은 컨퍼런스처럼 컨퍼런스는 저널처럼 서로 이제 경계가 희미해지는 현상은 로보틱스 말고도 컴퓨터 비전 분야나 AI 분야에서 조금 더 심화돼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학회 위주로 학계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저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 입장에서 테뉴어 심사를 통과하려면 논문 실적, 특히 저널 실적이 필요하고요. 박사과정 학생 경우에도 졸업 여건으로 SCI 저널이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겠죠. 또한 국책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제 자체에서 SCI급 논문을 실적으로 요구하는 과제가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슈로 저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개의 로봇 학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이크라라고 하는 학회이고요. 이크라라는 학회를 조직하는 기관은 IEEE RAS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Robotics and Automation Society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크라라고 하는 학회가 설립된 연도는 1984년도이고요. 꽤 역사가 깊죠. 그리고 리뷰 프로세스를 보시면 싱글 블라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싱글 블라인드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이 학회에다가 논문을 제출한 다음에 제출한 논문에 대해서 리뷰어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런데 그 리뷰어가 이 제출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싱글 블라인드이고요. 그렇지 않고 리뷰어가 제출한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나 아니면 소속된 정보를 알 수가 없을 때가 바로 더블 블라인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크라는 싱글 블라인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리뷰 여부는 이크라는 이제 오픈 리뷰는 아니다라는 거고, 이 오픈 리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뷰어가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공개하느냐 아니면 공개하지 않느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크라는 그 리뷰 과정을 대중에게 공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억셉 레이트는 42% 정도 되고요. 이 수치는 이제
매년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 10년 동안의 억셉 레이트를 평균을 내봤을 때 약 4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랙이라는 것은 실제 학회를 가보면은 세션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세션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최가 되는가 아니면 단일 세션으로만 구성이 되는가에 따라서 멀티 트랙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싱글 트랙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크라 같은 경우에는 멀티 트랙으로 구성이 되고요. 실제로 그 학회 현장에 가보시면 약간은 이제 전통 재래시장에 온 것처럼 굉장히 이제 정신이 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회 가기 전에 그 프로시딩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학회 일정에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세션이 개최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되는 논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쭉 나오는 프로시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 프로시딩을 미리 보고서 내가 들을 세션을 정해놓고 가야지 원하는 세션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트랙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잘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매년 5월 달에 개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로스입니다. 아이로스 같은 경우에도 조직하는 기관이 IEEE, RAS, and RSJ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라스하고 공동으로 RSJ라는 기관이 전반적인 운영을 하게 되는데 RSJ라는 것은 Robotics Society of Japan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스하고 일본에 있는 이 조직하고 공동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설립 연도는 1988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크라가 설립된 연도보다는 한 4년 정도 이후에 설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 기반으로 이 학회가 설립이 되고 계속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일본이 굉장히 로봇 강국이었죠. 아시모라는 아주 유명한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이 그렇게 막 주목할 만한 로봇 관련된 기술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좀 쇠퇴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아이로스라는 학회도 사실은 이크라하고 양대산맥을 이룰 정도로 꽤나 주목받고 인정받는 학회였는데 그 영향력이 조금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아이로스도 마찬가지로 싱글 블라인드 형태로 리뷰가 진행이 되고요. 이크라와 마찬가지로 오픈 리뷰가 아닌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평균 억셉턴스 레이트이 이크라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10년 동안에 아이로스의 억셉 레이트 평균을 내봤더니 약 46% 정도의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크라보다는 조금 더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멀티트랙이에요. 실제 현장 가보시면 이크라하고 아이로스하고 굉장히 그 현장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굉장히 많은 트랙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리 프로시딩을 확인해서 어떤 걸 볼지 계획을 잘 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로스가 개최되는 달은 매년 10월에 개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크라하고는 5월, 10월 해서 약 5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RSS라고 하는 학회이고요. RSS는 Robotics, Science and Systems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Organizing Institution은 RSS 파운데이션이고요. 설립 연도가 2005년이에요. 그래서 이크라하고 아이로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비교적 최근에 설립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리뷰 프로세스는 더블 블라인드로 이루어집니다. 즉 리뷰어가 제출된 논문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형태로 리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더블 블라인드로 리뷰를 하게 되면 좀 더 공정성이 가미된 리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좀 더 객관적인 리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리뷰를 하게 되면 저자의 정보를 알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저자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나 아니면 유명한 교수 랩 출신이 뭐 그런 정보를 알게 된다라고 했을 때 리뷰어 입장에서도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의 편견이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더블 블라인드로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픈 리뷰는 아닌 형태로 진행이 되고 억셉 레이트이 앞선 이크라하고 아이로스 대비해서 좀 더 낮다. 그러니까 통과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평균을 내봤을 때 약 31% 정도의 억셉 레이트를 보였습니다. 트랙은 싱글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멀티 트랙과는 달리 트랙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그 트랙 안에 모여서 하나의 트랙에서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발표를 듣고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RSS는 제가
실제로 참가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이 트랙 방식 자체는 싱글 트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매년 개최되는 시기는 준이라고 명시를 해놓기는 했는데 이거는 이제 2025년 기준이고요. RSS하고 이 코랄의 경우에는 매년 개최월이 약간씩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코랄이라는 학회이고요. 이거는 이제 발음을 할 때 CORL 아니면은 뭐 코RL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이 원어민들이 코랄이라고 보통 많이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랄이라고 일단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 올해죠. 올해 코랄은 서울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코랄의 오거나이징 인스티튜션은 RLF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로봇 러닝 파운데이션. 지금 이 오거나이징 기관 이름만 봐도 확실히 로봇 학습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조직이구나, 또 그런 조직이 운영하는 학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설립일을 보시면 2017년도에 설립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학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세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립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구글하고 UC 버클리 정도의 기관들이 강화학습과 관련돼서 논문들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연구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를 좀 주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축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로봇 러닝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이 코랄이라는 학회를 만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뷰 프로세스는 더블 블라인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오픈 리뷰 여부는 이 코랄 같은 경우에는 예스예요. 그러니까 이 리뷰를 하는 그 전반적인 과정을 대중에게 오픈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은 사실 리뷰어 입장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리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리뷰 결과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만약 잘 모르는 상태에서 리뷰를 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공개가 돼버리면 오히려 리뷰어가 좀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리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에다가 더블 블라인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게 그리고 좀 더 엄격한 리뷰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좋은 논문들로 추려진다, 걸러진다. 필터링이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평균 억셉턴스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36%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10년치를 쭉 다 찾다 보니까 이 초창기 억셉 레이트이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이 정보는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36%라는 수치는 여기 17년도에 처음으로 이 코랄이라는 학회가 개최가 됐는데 17년도하고 18년도에 대한 억셉턴스 레이트 정보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최근 8년 정보로만 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RSS하고 마찬가지로 싱글 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랄도 제가 아직 가본 적은 없는데 올해 참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9월 정도에 개최된다라고 적기는 했는데 이것도 딱 고정돼서 개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이크라나 아이로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월하고 10월 이렇게 고정돼서 매년 개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RSS하고 코랄은 약간의 변동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개의 학회 중에 어떤 학회가 가장 이 로보틱스 분야에서 좋은 학회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궁금할 수가 있겠죠. 사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줄 세워가지고 랭킹 매기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좀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학회가 무조건 더 좋다 아니면 어떤 학회가 떨어진다 이렇게 딱 칼로 두부 썰듯이 딱딱 나누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4가지 기준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퀄리티. 이제 퀄리티라는 것은 논문의 평균 수준이나 아니면 억셉턴스 레이트 같은 것들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랭킹을 매겨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이버시티인데 이제 얼마나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랭킹을 매겨봤습니다. 세 번째는 레퓨테이션인데 이거는 이제 약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퀄리티하고 좀 어느 정도는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4번째는 규모에 대해서도 한번 랭킹을 매겨봤습니다. 자, 첫 번째 퀄리티 측면에서 랭킹을 매겨봤을 때 결과적으로 RSS가 가장 높은 퀄리티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가 코랄,
세 번째가 이크라, 네 번째가 아이로스 이렇게 랭킹을 매겨봤습니다. 일단 수치상으로 따져봤을 때 이 억셉턴스 레이트를 기반으로 살펴봐도 RSS가 가장 낮은 억셉턴스 레이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억셉턴스 레이트 수치상으로도 랭킹하고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RSS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론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이나 실험 관련해서 모두 최고 수준의 내용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뷰 프로세스가 이크라 아이로스에 비해서 좀 더 타이트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로 다루는 분야가 로봇 학습, 강화 학습, 이런 로봇 학습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고 수준의 논문이 퍼블리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크라이고요. 규모도 크고, 다만 이크라 논문들을 몇 개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퀄리티가 높은 논문도 있기는 한데, 그리고 주제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는 논문도 있어요.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논문들도 간혹가다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선 논문들에 비해서는 좀 스펙트럼이 좀 더 넓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로스는 이크라하고 좀 비슷한 경향인데, 이크라 대비해서 좀 더 그 억셉턴스 레이트도 높고 전반적인 수준이 약간은 더 낮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다음은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봤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다양한 로보틱스 연구 분야를 포함하는지에 따라서 랭킹을 매겨본 건데요. 랭킹 결과는 이크라, 아이로스, RSS, 코랄 이렇게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이크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스펙트럼도 넓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하드웨어 설계 관련된 주제도 다루고 있고, 소프트 로보틱스, 패스 플래닝, 다이나믹스, 그리고 로봇 학습 관련돼서 다루기도 하고요. 소셜 로보틱스 관련된 내용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의 로보틱스의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학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가장 높은 순위를 매겨봤고, 아이로스가 그 뒤를 따르는데, 사실 아이로스는 이크라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체계인데 약간은 이크라의 하위 호환 정도로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크라하고 유사하지만 연구에 대한 깊이에서는 약간은 이제 밀리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마찬가지로 이 아이로스도 스펙트럼이 넓은 만큼 여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또 흥미로운 주제가 발표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이크라보다 떨어진다 이렇게는 또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RSS인데 엄선된 논문이기는 한데 분야가 이 앞선 두 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좁은 편이고요. RSS에서 이제 S 앞에 있는 S가 사이언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애초에 학회를 만들 때 특히 이론 쪽으로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이 학회를 설립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엄선된 논문, theoretical하게 이론적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춘 논문들이 퍼블리시가 되겠지만 분야가 상대적으로 좀 좁다. 그래서 제가 3위에 랭크를 시켜봤고요. 마지막은 코랄입니다. 이거는 강화학습이나 로봇 학습, 즉 이 학습 중심으로 특화된 학회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다룬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플래닝 알고리즘을 다룬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거의 학습 위주로 이제 논문이 퍼블리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버시티 측면에서는 가장 떨어지는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다음은 레퓨테이션이고요. 이거는 연구자들 사이에서의 명성, 영향력, 그리고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좀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역사적 배경 같은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은 사실 RSS보다는 이크라나 아이로스가 좀 더 역사적으로는 깊기 때문에 순위가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연구자들 사이에서의 명성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RSS가 높이 평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RSS, 이크라, 코랄, 아이로스 순으로 이 레퓨테이션 측면에서의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R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엄선된 논문이고요. 사실 인지도가 이제 이크라보다는 약간은 떨어지는 인지도이기는 한데, 그래도 연구자들 사이에서의 인지도는 높은 인지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RSS를 1위로 제가 랭크를 시켜봤고요. 2위는 이크라입니다. 이제 규모 면에서 보나 아니면 역사적 배경으로 보나 가장 규모가 크고 또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규모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균형이 그래도 좀 잘 잡힌 형태의 학회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는 코랄인데 사실 역사적 배경을 따져봤을 때는 사실 제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그 성장세가 아주 이제 높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그 AI 발전 속도하고 맞물려 가지고 얼마 전에 젠슨 황이 또 로보틱스 관련해 가지고 연설한 것도 있고 요즘에 이 성장세가 아주 가파르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신 연구자들에게 굉장히 높은 인기를 이루고 있고 그렇지만 전통적인 로보틱스 커뮤니티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특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크라나 아이로스는 좀 익숙하신 편이긴 한데 이 코랄이 아무래도 역사도 짧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성장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주로 이제 로봇 연구를 하셨던 분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지만 최근에 성장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3위로 랭크를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위는 아이로스이고요. 이크라의 하위 호환이면서도 성장세로 봤을 때 약간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4위로 랭크를 시켜봤습니다. 자, 마지막은 사이즈, 규모입니다. 논문 제출 수나 참가자 수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를 기반으로 이 랭크를 매겨본 결과이고요. 순위는 이크라, 아이러스, 코랄, RSS 이렇게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일단 논문에 서미션 되는 것만 봐도 이크라가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고 참가자 같은 경우에도 가장 참가자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로스이고 규모 면에서 이크라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면은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랄이고 논문 서미션만 놓고 봤을 때 이 정도의 그 레인지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급성장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규모가 이제 앞에 두 개 학회에 비해서는 좀 작은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은 RSS인데 서미션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굉장히 소규모예요. 제가 알기로는 RSS라는 학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약간은 폐쇄적인 성격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로보틱스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끼리 학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규모이고 고품질 논문 중심이긴 한데 가장 규모가 작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4위에 랭크를 시켜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앞서서 어떤 학회가 가장 좋은 학회인지에 대해서 각 평가 기준별로 이렇게 순위를 매긴 것을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 본 것이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이크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학회인데 RSS나 코랄에 비해서 논문 퀄리티 면에서 이 두 학회가 좀 더 엄격하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이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크라하고 좀 유사한 포지션인데 약간은 하위 호환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RSS는 특히 연구자들 사이에서 아주 최고급 논문이 모이는 곳으로 이제 인정이 보통 되고 있고요. 코랄 같은 경우에는 최신 강화학습이나 로봇 학습 연구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페이지는 제가 이크라, 아이로스, 그 다음에 코랄, RSS 학회에 대해서 이 억셉턴스 레이시나 아니면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때 제가 참고를 했던 페이지이고요. 여기 보시면 연도별로 얼만큼의 논문이 제출이 됐고 억셉 레이스는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정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개체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쭉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참고하시라고 영상 업로드를 할 때 링크도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선 데이터 말고 제가 또 한 가지 참고를 했던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글 스칼라에서 논문의 분야별로 통계를 내서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단 구글 스칼라를 구글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 페이지 들어가셔서 왼쪽에 이렇게 세 개의 라인이 그어진 버튼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통계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뜰 거거든요. 여기서 모두 보기를 클릭한 후에 다시 이 상단에 보시면 카테고리를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 클릭한 다음에
엔지니어링 앤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로보틱스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로보틱스 분야에서 H5 인덱스를 기반으로 그 수치별로 이렇게 랭킹을 쭉 매겨서 통계를 보여주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H5 인덱스라는 건 뭐냐면 최근 5년 내에 퍼블리시가 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인용지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회에 퍼블리시된 논문들의 연도하고 피인용 지수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H5 인덱스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선 최근 5년 내에 퍼블리시된 논문들만 추리는 겁니다. 지금이 2025년도니까 23년도, 24년, 21, 22, 23, 22 여기까지만 일단 추려서 갖고 가는 거죠. 나머지 2010년, 2009년, 2013년도는 아무리 인용지수가 많다고 한들 H5 인덱스, 그러니까 최근 5년이란 기준을 넘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이렇게 5년 내에 들어가는 논문들만 추려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인덱스를 하나 붙였는데 그것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맨 첫 번째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순서대로 인덱스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일단 비교를 하는데 여기 citations 있죠? 이 피인용수, 이 피인용수가 현재 논문의 인덱스 번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인덱스 번호보다 피인용수가 큰 경우에 카운트를 하나 하는 거죠.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가 1인데 피인용수가 22이기 때문에 이 조건식이 참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덱스가 2번이고 그리고 이때의 피인용수는 9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식이 참이 돼서 카운트를 하게 되고요. 3번도 인덱스 3번보다 피인용수가 크기 때문에 카운트를 하고 4번도 마찬가지로 카운트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5번을 봤을 때 5번의 인덱스는 5이고요. 이때 논문의 피인용수는 3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식 자체가 거짓이 되기 때문에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6번 같은 경우도 당연히 6하고 1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짓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처음 식이 거짓이 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오는 논문들은 볼 것도 없이 전부 거짓이 되기 때문에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테이블에서 따져봤을 때 H5 인덱스는 4가 되는 겁니다. 자, 결국 H5 인덱스라는 것은 최근 5년 내의 논문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인용수하고 그에 따른 인덱스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덱스가 증가할수록 요구되는 인용수의 값도 같이 커지겠죠. 즉, 최근 5년간의 논문에 대해서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매트릭이 바로 H5 인덱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H5 인덱스를 기준으로 로보틱스 필드에서 어떤 식으로 랭킹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크라 학회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역사도 길고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최근 논문 인용 지수를 기반으로 그 영향력을 따져봤을 때 1위에 랭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보틱스 앤 오토메이션 레터스 RAL 저널이고요. 이 RAL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랭킹이 높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CI 저널 실적이 필요한데 그러면서도 좀 빠른 리뷰 프로세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높은 수요를 등에 업고 아주 급격한 성장을 보인 저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현재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3위는 사이언스 로보틱스이고 RAL과 마찬가지로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이 사이언스의 네임밸류를 등에 업고 이 로보틱스 필드에서 발간된 자매지이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도 논문 인용지수로 따져봤을 때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이언스 로보틱스는 3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4위를 지나서 5위에 아이로스 학회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이로스는 이크라와 함께 양대산맥으로 취급되던 아주 좋은 학회였는데 최근 그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5위보다는 좀 더 상위의 랭크가 계속 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6위는 Transactions on Robotics, TRO죠. 저널이고요. 그리고 7위, 8위를 지나서 9위에 IJRR 저널이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위를 지나서 11위에 RSS가 랭크가 되어 있는데 높은 퀄리티를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최근 영향력을 따져봤을 때에도 그렇게 높지는 않게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규모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2위부터 20위까지 쭉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 코랄이라는 학회가 보이지가 않죠.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분야도 한정적이기도 하고 규모도 다른 학회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H5 인덱스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20위권 내에 들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코랄이나 RSS가 아이로스나 이크라보다 더 좋지 않은 학회냐?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이 두 학회들이 이 로봇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훨씬 더 인정받는 학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5 인덱스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좋지 않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좀 더 입체적으로 따져봐야지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논문을 낼 때 한 번에 억셉이 되면 좋겠지만 억셉이 안 될 수가 있겠죠. 만약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에 낼지를 계획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제가 24년도하고 25년도에 각각 이 서미션 데드라인 그리고 억셉턴스 노티피케이션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월별로 쭉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만약에 내가 아이로스에다가 논문을 제출했다라고 했을 때 그 서미션 데드라인이 24년도 기준으로 3월이겠죠. 그래서 제출한 다음에 아이로스가 언제쯤 발표가 나냐면 6월쯤에 발표가 나게 되는데요. 이때 아이로스가 발표가 나서 붙으면 그대로 이제 그 논문을 아이로스에서 발표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이제 이걸 버릴 게 아닌 이상 보완을 해서 그 다음 학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24년도 기준으로 코랄 같은 경우에 똑같이 6월에 서미션 데드라인이 위치해 있기는 한데 이게 실제 날짜가 얼마나 겹치는지 아니면 이게 좀 더 앞서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촉박하기도 하고요. 떨어진 걸 다시 내려면은 그대로 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완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짧죠. 코랄이 좀 더 뒤에 위치해 있다고 쳐도 보완해서 다시 내기에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크라하고 아이로스가 이렇게 서로 텀을 둬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 아이로스에 내고 그 다음에 또 이크라에 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 학회들이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 발표가 났는데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6, 7, 8, 9월 달까지 해서 보완을 해서 이크라에 내는 것이 좀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크라에 냈는데 24년도 9월에 제출한 논문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1월에 보통 발표가 나거든요. 이크라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때 붙으면 여기서 발표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떨어지면 또 보완을 해서 그 25년도 아이로스 서미션 데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크라하고 아이로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서미션 데드라인과 억셉턴스 노티피케이션 날짜가 어느 정도는 규칙적이긴 한데 RSS하고 코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 두 학회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그때그때 잘 따져서 어떤 식으로 논문을 제출할지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크라 2025년도 올해 거죠. 여기에 논문을 제출을 하나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억셉 메일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5월에 애틀란타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크라나 아이로스 같은 경우에는 리뷰 탈 과정이 없이 단번에 억셉 아니면 리젝 결정이 나버리게 되는데요. 이 리뷰 탈이라는 것은 리뷰어 입장에서 이 논문을 리뷰를 해봤는데 단번에 억셉을 주기에는 약간 애매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보충하고 반박할 거가 있으면 반박을 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과정이고요. 이런 리뷰탈 과정은 RSS하고 코랄은 있는데 이크라하고 아이로스는 없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억셉 메일을 받게 되면 향후 일정, 파이널 페이퍼는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 레지스트레이션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런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요. 여기는 좀 잘리긴 했는데 이번 이크라에서 통계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몇 편의 논문이 제출이 됐고 그 중에서 몇 편이 억셉이 됐다. 이런 통계 정보 같은 것들도 함께 메일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 또 로보틱스 분야에서 특히 인공지능 로봇 분야에서 주요 학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놓고 보면 매우 빠른 기술 발전 속도로 인해서 저널보다는 학회 위주로 좀 판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널들도 학회의 장점들을 많이 흡수를 해서 특히 리뷰 프로세스를 굉장히 짧게 압축을 시켰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논문이라는 것은 사실 뭐 심사 같은 것들을 몇 번 받아보면 연구 결과 자체도 중요하긴 하는데 운의 요소도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리뷰어 입장에서 봤을 때 하필이면 운이 없게 내가 낸 논문 연구 주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마침 굉장히 또 앞선 연구 결과물들을 최근에 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리뷰를 받는 입장에서 불리한 측면이 많이 있겠죠. 근데 반대로 잘 모르는 리뷰어가 좀 걸리게 된다. 아니면 리뷰를 관대하게 해주는 그런 리뷰어한테 내 논문이 할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리뷰가 좀 유리하게 풀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 뭐 주요 관점을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너블티인 것 같고요. 이 기술적 공헌도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확장성, 일반화, 검증, 명확성, 재현 가능성, 응용 가능성 등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원래는 라이팅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허들이 좀 높았죠. 특히 이제 영어에 약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원어민이 아닌 토종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팅이 굉장히 높은 허들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뭐 에디티지 같은 논문 전용 교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첨삭을 맡겨서 첨삭한 다음에 제출을 많이 하곤 했었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 챗GPT가 나오고 나서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에디티지를 쓰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 라이팅 문법적인 요소만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구성이나 논리 전개까지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챗GPT로 인해서 이 라이팅 요소가 사실 장벽이 아주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그렇다는 것은 나만 낮아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낮아졌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낮아진 게 연구를 굉장히 잘하는데 라이팅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논문이 점점 아이디어 그리고 타이밍 싸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타이밍 관점에서 굉장히 이게 좀 중요한 요소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면 챗GPT 같이 LLM이 딱 나왔을 때 그 LLM에다가 얼른 로봇을 엮어가지고 논문을 쓰게 되면 일단 너블티에서 많은 점수를 먹고 들어갈 수가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누군가가 그와 관련된 논문을 제출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독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인공지능 로봇은 특히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이거든요. 상용화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 단계일 때는 특히 뭐 특허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논문 실적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은 논문을 많이 써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